쉣. 이거는 범죄 수준의 무지함이죠.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 지능의 해저드라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는 이게 단순한 SBB 문제를 떠나 시스템적인 문제로 번질 것인가. 둘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원래 동남아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SBB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큰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3월 22일 FOMC에 만약에 0.5% 금리 인상을 한다면 분명히 파월이 그 전에 힌트를 줄 거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파월이 의회 청문회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패드워치를 보시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FOMC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원래 0.25%와 0.5%에 대해서 70%대 30%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2대 8로 이제 0.5%가 힘을 많이 받고 그렇게 역전되면서 주가 지수도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언까지만 해도 확실한 하방 추세의 시작이었죠. 금요일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6%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용 지표는 NF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등 혼조세라고 봐야 돼서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드워치의 확률도 급격하게 다시 0.25% 쪽으로 기울죠. 지금은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확률까지 27%가 돼 있는데 그동안 이제 2년물 국채도 그 당시 이틀간 46베이시스 포인트가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틀 하락세 중에서 가장 높게 빠진 기록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불안감이 폭증하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요약을 하면 SBB 사태를 제외하고 보면 0.5% 인상할 거란 의견이 이제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높은 불확실성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팔고 생각해보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을 바라볼 때 초점 어디인가? 이 SBB 사태가 독립적인 아이솔레이트된 케이스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위기 전초전인지를 파악해야겠죠. 우선은 이제 SBB 사태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죠. 여기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정리가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SBB 파산 사태는 자산 규모로 따지면은 미국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금융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뱅크 자산 규모가 3천억 달러 정도였고 참고로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500개의 은행들이 파산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자잘자잘한 은행들이 많았고요. 근데 지금 SBB의 경우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되죠. 그리고 예금의 경우에는 175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FDIC가 개입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문제는 예금 보험이 적용된 고객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월요일에 전부 다 보호를 해주겠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사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먼저 SBB 모 회사인 SBB 파이낸셜 그룹은 많은 스타트업과 VC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코비드 사태 동안 아시다시피 VC와 테크 쪽이 너무 핫하고 유동성이 몰리다 보니까 2020년부터 2년 사이에 디파짓이 거의 6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중 많은 부분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장기 국채와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채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런 국채와 정부 보증 모기지채가 파산할 확률은 거의 0%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데 왜 파산했을까요? 열쇠는 듀레이션 리스크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죠. 10년물 국채 이자가 이제 1%일 때 1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은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시중 금리가 점점 올라서 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행되는 그런 국채들은 1억 원에 200만 원어치의 이자를 줘요. 그럼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 원의 이자를 주는 국채는 매력이 떨어지겠죠. 200만 원 이자를 주는 국채 가격이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100만 원 이자를 주는 내 국채는 1억보다 훨씬 할인해서 내놔야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 국채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10년간 들고 있기만 하면은 원금은 돌려받으니까 이자를 좀 덜 받고 버티면 되겠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SBB 고객들도 이제 전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스타트업과 기술주 비즈니스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함께 적자 폭이 커지고 현금이 필요해지니까 전부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SBB 파이낸셜 그룹의 디파짓은 3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었고 3월 9일에 이제 고객들이 420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들면서 이제 사태가 터져버립니다. 이런 걸 인출할 때 계속 이제 국채 및 모기지 채권들이 가격적으로 손실 보고 있는 가격에서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때 문제가 터진 거죠. 요약해보죠. 테크 V시계를 고객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 어마어마한 현금을 SBB에 맡기고 SBB는 그걸 듀레이션 리스크가 큰, 즉 금리 인상에 취약한 안전한 채권에 넣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SBB는 국채 및 모기지채에서 큰 미실현 투자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데 SBB에 예금을 한 고객들도 금리 인상에 취약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대거 인출을 해 나가면서 SBB는 국채 및 모기지채에서의 미실현 손실을 실현 손실로 확정 지으면서 현금화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다가 현금이 부족해져서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태에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SBB가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을 국채와 모기지채에 넣어두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의 57%를 국채에 넣었는데 평균적인 미국 은행의 경우 국채 비율이 24%입니다. MBS까지 합하면 78%인데 전체 평균은 30%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이자율 리스크를 전혀 해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은행들은 수합 같은 걸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대부분 해지하거든요. 더군다나 코비드 시기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시기였는데 수천억 달러를 이자율 제로에 가까운 채권에 넣어두고 이자율 해지를 단 하나도 안 한다? 쉣. 이거는 범죄 수준의 무지함이죠.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 지능의 해저드라고 욕먹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두 가지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는 이게 단순한 SBB 문제를 떠나 시스템적인 문제로 번질 것인가? 둘째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이게 과연 금융위기 때 베어 스턴스처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번질 것인가에 대해서 가능성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두 은행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완전히 개런티를 해주었고요. 3월 13일부로 모든 예금자들의 예금이 인출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옐런 장관은 투자자들은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예금만 보호해주고 주주들은 베일아웃을 안 해줄 거라 못 박았습니다. 이 은행 자체도 매각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 시절의 베어 스턴스다. 80년대 미국의 S&L 저축 대부 조합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퍼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금융위기 때는 그 당시 MBS를 비롯해서 CDO 등 파생 상품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고 지금에 비해서 메이저 은행들의 리스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상당히 서로 겹치거나 엮여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금 이 사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BB의 그런 채권 트레이딩 면에서 진짜 너무 멍청한 짓을 한 거고요. SBB가 매수한 자산도 정크본드나 파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와 정부 보증 모기지채들입니다. 한편 80년대 S&L 그런 저축 대부조합과의 비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80년대 S&L 사태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S&L이라는 것은 트리프트 기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예금을 받아서 모기지 대출 등을 해주는 중소형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6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무려 1000개에 달하는 S&L들이 파산했고요. 한화로 200조 가까운 손실을 일으키고 150조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기준 한화로 200조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사태는 지금 이것보다는 금융위기에 조금 더 닮아 있어요. 80년대 초에 새로이 그 당시 출범한 머니마켓 펀드로 자금이 몰리면서 여러 규제 하에 있는 S&L들이 경쟁하기가 힘들어졌고 그 결과 레이건 대통령이 S&L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줍니다. 또한 FSLIC라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이들을 보증을 해주죠.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파티가 벌어집니다. 경쟁적으로 고금리 예금으로 많은 자금을 유인한 다음에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대출, 상업부동산, 그리고 정크본드에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놓고 사기까지 치는 케이스도 빈번해져요. 한쪽이 부동산을 사고 다른 쪽에서 S&L 대출로 더 높은 가격의 그 부동산을 산 후에 S&L 대출에 대해서 디폴트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 1980년도 말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1000개가 넘는 S&L들이 도산하고 1000명이 넘는 뱅커들이 법정에서 유죄를 받죠. 이런 부분들을 쭉 조망해 보면 80년대 S&L 사태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SBB 사태의 공통점은 전부 신용사이클 후반에 신용대출이 늘어나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이겠죠. 어느 정도 경제의 유동성에 취해서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이 만연하다가 긴축 정책과 함께 문제가 된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한 것은 공통됩니다. 하지만 S&L 사태와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규제 완화 이후에 유동성이 쏟아지면서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투기가 동반되었고요. SBB 사태는 약간 종류가 다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규제로 인해서 은행들은 건강하고 SBB도 정크본드나 파생에 투자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했는데 바보같이 듀레이션 리스크 관리를 못한 것뿐이죠. 반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그 과정에서 취약한 영역이 터졌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이 SBB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도미노 같은 위기로 번지진 않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함에 따라서 취약한 섹터부터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할 건데 그 스타트는 끄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드디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연준의 입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이 사건으로 연준의 장기적인 기조가 크게 변할지는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장의 자산군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 주가가 좀 빠진 거 외에는 코비드 시절 아웃퍼폼했던 자산들이 그대로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러셀보다는 S&P 500 지수가 더 아웃퍼폼하고 S&P보다는 듀레이션이 조금 더 높은 나스닥 지수가 더 아웃퍼폼하고 이제 골드와 비트코인 급상승하고 있고 또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죠. 즉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고 시장은 점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현재 페드워치 확률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 금리 인상 확률들을 쭉 보시면은 6월부터 이제 점진적인 인하를 시작해서 1년 후에는 3.5%까지 낮아질 거라는 판단을 시장은 하고 있죠. 일단 저는 연준이 이번 3월에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도 0.25%만 올릴 거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월 후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쭉 할 거라는 낙관론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을 보장해 줬잖아요. 이건 돈을 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연준이 QE를 할 때, 양적 완화를 할 때 매달 매입한 양이 몇백억 대였습니다. 그리고 QE는 국채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 SBB는 1,500달러, 그 다음 시그니처 뱅크도 아마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QE 하던 시절 비교했을 때 꽤 많은 양을 직접적으로 뿌린 거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연준에서 이러한 은행들의 국채를 담보로 돈을 이제 많이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시중에 있는 국채가 연준에게 담보로 들어가고 연준의 돈이 시중으로 나오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양적 완화와 자금 흐름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정부와 연준이 시중으로 이미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연준의 고민은 깊어지겠죠. 인플레도 못 잡았는데 돈이 풀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디플레 압력이죠. 지금의 SBB 사태가 구매력을 증발시키고 경제가 디플레 구간에 진입한다 싶으면 연준은 당장 내일이라도 금리를 내릴 겁니다. 제 판단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지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폭락과 함께 신용 경색이 찾아오면서 급격한 디플레 압력이 들어왔었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의 SBB 사태는 실물 경제 일반인들에게는 뱅크런이라는 위기감 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면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트에서의 시나리오. 만약에 순수하게 국제 정세, 패권 전쟁의 측면에서만 이 사태를 바라보면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패권 전쟁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채 위기를 촉발하거나 유럽과 일본에게서 취할 것을 취하려는 의도로 이제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고 그렇게 상정한다면은 지금 이 SBB 사태는 미국이 원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미국이 원한 시나리오는 다른 패권국이나 준패권국에서 먼저 상처가 터지는 시나리오겠죠. 거기서 이제 이익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플레 압력은 이제 낮추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SBB 같은 상처에는 정부나 연준에서 돈을 뿌려서 치유하는 기조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SBB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위기급 사태가 터지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이제 일본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센티먼트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는 일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언제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C가 미중 패권 전쟁이 너무 음모론적이다. 그냥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연준은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만 잡으면 경기 침체는 언제든 양적 완화로 부양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아마도 지난 15년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용, 임금, 소비, 인플레로 이어지는 그 고리를 주목해야 할 것이고요. SBB 뱅크 사태도 위 고리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릴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SBB 뱅크 및 몇몇 뱅크가 파산하는 독립된 사건으로는 그 고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더 풀게 되면서 인플레 잡는 데에는 불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은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연준은 자산버블보다는 디플레이션을 훨씬 두려워한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년대의 고인플레 시기와 90년대의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겪고 난 이후로 연준의 모든 관심은 인플레와 디플레이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벤트를 해석해야 하겠죠. 그래서 뭐 사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 답변은 기다리시라는 것. 불확실성이 충만한 시기에는 가족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고 책 읽고 달리기도 좀 하고 일기도 쓰고 자신을 가꾸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시장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끊지는 말고 주시하고 있어야겠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에는 마력이 있고 돈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런 차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 솟아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앞으로 투자해야 할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0년 남았는데 그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을까? 수백 번의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라 함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적은데 업사이드는 높은 기회를 말합니다. 절대로 바닥이 좋은 기회가 아니고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업사이드가 더 높은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사이드도 높지만 불확실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없고요. 지금 매수를 하든 숏을 하든 그 결과로서 돈을 벌 수는 있겠죠. 매수를 했는데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매수를 안 했다가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급등해서 잠재 수익을 놓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언제나 바닥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바닥에서 사도 되고 발목에서 사도 되고 허리에서 사도 됩니다. 어깨나 꼭대기에서 사는 건 곤란하긴 하지만 바닥, 발목, 무릎, 허리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들 바닥에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리스크 대비 잠재 수익입니다. 바닥에서 진입한 매매라도 불확실성이 비대한 상황에서 바닥에서 진입했다면 좋은 매매가 아니고, 허리에서 진입한 매매라도 불확실성이 그 허리에서 잠재 수익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시점이었다면 매우 좋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바닥에서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불확실성의 해소 속도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 그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 최선의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바닥일 수도 있지만 바닥일 수도 있는 그 잠재 기회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비대한 상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불확실성이 많다, 너무 많다 이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건대 불확실성은 작고 업사이드가 높다고 판단하시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제가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단순하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는데 뭔가 시장이 너무 크게 움직여 대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대충 유튜브 좀 찾아보고 해서 무리해서 들어가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SBB 뱅크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아마 앞으로 열흘 정도가 매우 재미있는 시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이야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신탁사의 책준형 사업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이야기도 못 끝냈고 에너지 시장도 이야기해야 되고 일본 경제랑 신탁사 책준형 사업까지 점점 토픽이 쌓이고 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 시황 시리즈도 사실 원래 월요일마다 하다가 저희 회사의 회의를 지금 올해부터 월요일로 전부 몰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회의가 5개다 보니까 지금 시황 시리즈도 화요일에 미루게 됐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덜 바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다음 주 시황 1주 8주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